키다리 아저씨.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아주 끔찍한 날이었다. 불안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용기 있게 견뎌내기도 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날이었다. 바닥을 티 없이 깨끗하게 닦아야 하고 의자에는 먼지 하나 없어야 했다. 그리고 침대에 주름 하나 있었어도 안 되었다. 산만한 어린 고아 97명을 깨끗이 씻기고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고 풀먹인 옷의 단추를 잠가 주어야만 했다. 97명 모두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사님이 말할 때는 네 이사님, 아니요 이사님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가르쳐야 했다. 사람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날이었다. 가장 나이 많은 고아인 제루사 에벗은 불쌍하게도 끔찍한 그날의 일을 다 맡아서 해야만 했다. 그러나 전처럼 이번 첫째 수요일도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다. 제루사는 식료품 저장실에서 보육원 손님들에게 대접할 샌드위치를 만들고 나서 평상시 할 일을 마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제루사가 맡고 있는 방은 F실이었는데 그곳에는 4살에서 7살 먹은 11명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침대가 11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제루사는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모은 뒤에 옷에 난 주름을 펴주고 코를 닦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빵과 우유와 자두 푸딩을 먹으면서 30분 동안 즐거운 식사를 보내게 될 식당으로 줄을 세워 보냈다. 그런 다음 제루사는 창가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욱신거리는 관자놀이를 차가운 유리창에 갖다 대었다. 제루사는 그날 새벽 5시부터 계속 서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신경질적인 원장한테 혼도 나고 재촉도 받았다. 리페드 원장은 이사들과 여자 시찰위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딴 사람이 되었다. 제루사는 보육원의 경계를 나타내는 높은 쇠울타리 너머 넓게 펼쳐진 얼어붙은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굽이치는 산등성이 아래로 널찍한 전원주택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멀리 우뚝 솟은 마을 교회의 뾰족탑이 이파리가 다 떨어진 나무 사이로 보였다. 제루사가 생각하기에 그날은 제법 무사히 지나갔다. 이사들과 시찰위원들은 보육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즐거운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다음 달까지 이 귀찮고 보잘것없는 보육원 일을 잊게 될 것이다. 제루사는 몸을 내밀고 동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육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마차와 자동차 행렬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제루사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차가 사너리에 드문드문 서 있는 저택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피 외투를 입고 깃털로 장식한 벨벳 모자를 쓰고 등을 기대고 앉아 태연하게 집으로 라고 운전사에게 중얼거리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저택 문턱을 넘자마자 상상의 날개를 접고 말았다. 제루사는 상상력이 풍부했다. 리펫 원장은 제루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상상력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뛰어난 상상력도 제루사가 그 저택의 현관을 넘어서게 할 수는 없었다. 모든 일에 열심이고 모험심이 많은 어린 제루사는 불쌍하게도 17살이 되도록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아들과 전혀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제류사 에벗 원장실로 오래 빨리 가보는 게 좋을걸. 성가 대원인 토미 딜런이 아래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왔다. 에벗실 쪽으로 올수록 토미의 노래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제루사는 힘겹게 창문에서 몸을 떼고 일어나 다시 고달픈 현실로 돌아왔다. 누가 나를 찾는데?
제루사는 근심 섞인 목소리로 토미오의 노래를 끊었다. 원장실에서 리펫 원장님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아멘. 토미는 찬송가를 부르듯이 노래했지만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토미는 말을 안 듣는 아이였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화난 원장님한테 불려가는 누나를 가엾게 여겼다. 제루사가 가끔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코가 아플 정도로 닦아주긴 했지만 토미는 제루사를 좋아했다. 제루사는 아무 말 없이 미간을 찡그리면서 갔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의아했다. 샌드위치가 너무 두꺼웠나? 호두 케이크에 호두 껍데기가 들어갔나? 여자 시찰위원이 수지 호손의 양말에 난 구멍을 봤나? F실에 있는 철부지 중 하나가 이사님에게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나? 이런. 기다란 1층 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재료사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사 한 사람이 차를 타러 가려고 막 문을 나서고 있었다. 재료사는 그 남자분을 슬쩍 보았는데 키가 상당히 크다는 인상만 받았다. 그 사람은 모퉁이 차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곧장 시동을 걸고 앞으로 향하자 자동차 불빛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벽 안쪽으로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바닥에서부터 복도의 벽에 이르기까지 팔과 다리가 길게 늘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장님거미가 휘청휘청 걸어가는 것 같았다. 걱정이 되어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제루사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원래 밝은 성격을 타고난 제루사는 하찮은 일로도 언제나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어렵기만 하던 이사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제루사는 이 사소한 일로 기분이 썩 나아져서 원장실로 들어가 리펫 원장을 웃는 얼굴로 대했다. 놀랍게도 원장 역시 상냥했는데 정확히 웃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무척 친절하기는 했다. 원장은 손님들을 대할 때처럼 유쾌한 표정을 짓고 앉았다. 앉아라 제루사.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제루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자동차 불빛이 원장실 창을 비추면서 지나갔다. 리펫 원장은 그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방금 떠나신 그 신사분 봤니? 뒷모습만 봤어요. 그분은 우리 보육원에서 가장 부유한 이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우리 보육원을 위해 돈도 많이 기부하셨지. 내가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단다. 그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거든. 제루사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원장실에 불려와서 원장에게 친절한 이사님들의 기묘한 성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보육원에 있는 남자아이들 몇 명을 도와주셨어. 너도 찰스 벤턴하고 헨리 프레이즈 알지? 그 아이들이 그 이사님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어. 둘 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으니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을 한 셈이지. 그분은 다른 보답은 바라지 않으셨어.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남자아이들만 도와주셨단다. 이 보육원에서 아무리 재능이 있는 여자아이들이라고 해도 조금 더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지. 너에게만 말하지만 그분은 여자아이들을 싫어하시는 모양이야. 오늘 정기회의에서 내 장래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리펫 원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바짝 긴장한 제루사에게 천천히 그리고 차분한 말투로 요약해서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16살이 넘은 아이들은 보육원을 나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너의 경우는 예외였어. 너는 우리 학교를 14살에 마쳤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결정되었지. 네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우리 보육원은 이제 너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없어. 사실 너는 2년이나 더 이곳에 있었잖니? 리펫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는 대신 제루사가 열심히 일했던 점을 인정하지 않는 듯 했다. 보육원 일이 늘 우선시되었고 제루사의 공부는 그 다음 문제였다. 오늘 같은 날에는 아예 학교도 못 가고 보육원에서 걸레질을 해야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듯이 네 장래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네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의논을 했단다. 낱낱이 다 살펴봤지. 리페드 원장은 피고석에선 죄수에게 비난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이 제르사를 쳐다봤고 제르사는 죄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이 되었다. 생활 기록부에 아주 나쁜 기록이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한테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너는 몇몇 과목의 성적이 좋은 데다가 특히 작문 실력이 뛰어나더구나. 우리 보육원 시찰위원인 프리처드 양은 학교 이사회 회원이기도 하신데 이 장문 선생님과 너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더구나. 그분이 너를 많이 칭찬하셨어. 네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란 장문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셨지. 제르사는 이번에는 진짜로 죄 지은 사람의 얼굴이 되었다. 지금까지 너에게 많은 것을 해준 이 보육원에 감사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이 우습고 하찮게 표현했더구나. 그래도 그 글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 막 떠나신 그 신사분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인 것 같더구나. 그 건방진 장문만 보고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하셨거든. 대학에요? 제르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페드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나와 몇 가지 조건을 상의하시려고 늦게까지 남아 계셨어. 그 조건이 좀 특이해. 감히 말하지만 그분은 좀 엉뚱하신 분 같다. 너를 창의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시지. 그리고 네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시란다. 작가라고요? 제루사는 멍해졌다. 그래서 리페 원장의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그분의 희망사항이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지. 그분은 돈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너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주실 거다. 상당히 많은 돈을 말이야.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나는 어떠한 제안도 할 수 없었어. 너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될 거야. 프리처드 양이 친절하게도 내 차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셨어. 네 기숙사 비용과 학비는 곧 대학에 지급될 거고 너는 4년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매달 $35를 용돈으로 받게 될 거야. 이 정도 용돈이면 다른 학생들 못지않게 지낼 수 있을 거다. 너는 이 돈을 그 신사분의 개인 비서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받게 될 텐데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를 써야 한단다. 그렇지만 편지에서 그분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쓰면 안 된다. 그분은 그런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시지만 네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는 써야 해. 만약에 너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네가 부모님께 썼을 그런 편지 말이다. 편지에는 존 스미스 씨라고 이름을 쓰면 되고 편지는 그분의 비서 앞으로 보내면 돼. 신사분의 이름은 존 스미스가 아니지만 그분은 이름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시거든. 그분은 너에게 존 스미스라는 사람일 뿐이다. 그분이 너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편지를 쓰는 것이 문장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란다. 너는 편지를 주고받을 가족이 없으니 네가 이런 식으로라도 편지를 쓰기 바라시는 거야. 또한 그분은 네 문장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분은 네 편지에 절대 답장을 하지 않으실 거고 편지를 받았다는 내색도 하지 않으실 거다. 그분은 편지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너에게 답장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으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퇴학을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처럼 답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의 비서인 그릭스 씨에게 연락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 꼭 편지를 쓰는 것이 너의 의무야. 스미스 씨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니까 너는 빚을 갚듯이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드려야 해. 항상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고 네가 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라. 네가 존 그리어 보육원의 이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제루사는 문 쪽을 간절히 쳐다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고 지루한 리페드 원장의 설교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제루사는 일어나서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리펫 원장은 가지 말라는 몸짓을 했다. 지금은 무시당하지 않고 연설할 수 있는 기회였다. 너에게 일어난 이 보기 드문 행운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지?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회니까 말이다. 너는 항상 기억해야.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다 하셨으면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를 꿰매주러 가야 했어요. 제루사가 재빨리 문을 닫고 나가자 말을 미처 마치지 못한 리펫 원장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문만 바라보았다.